네, 요즘에 이혼 사례가 정말 많죠. 지금 뭐 댓글에서는 이혼 조장 방송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실체를 정확히 좀 알고 이혼하기가 또 얼마나 어려운지 뭐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본다면 굳이 꼭 그 길로 가야 하는가? 또 혹은 법적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또 다른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는 없는가? 아름다운 이별을 또 논할 수는 없는가? 혹은 아예 그냥 이혼이란 길 자체를 안 가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하는 방법은 또 어떤가? 등등. 또 우리 워낙 요즘 출산율 또 결혼 혼인율 같은 것도 많이 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무법인 태성 최윤아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윤아 네,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혼 혹시 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유, 그걸 하셔야죠. 아니, 이혼을 하셔서 이혼이 얼마나 힘든지 먼저 몸으로 좀 체득하시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우리 이혼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의 상담을 좀 받아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제 얼굴만 보시면은 빨리 이혼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혼하면 전 국민이 박수를 칠 것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최윤아 변호사님은 네. 그러니까 이혼만 전문한다기보다 이제 이혼을 좀 많이 이혼 사례를 다루신다는 거죠.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게 따로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제 대한 변호사 협회에 이혼 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가 따로 있고요. 예. 이제 대부분 이혼 전문 변호사님들이 이제 사건 중에 뭐 한 40% 50% 정도 이혼 사건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저는 사실 100% 이혼 사건만 하고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많이 몇 건 정도 하신지 혹시 카운트를 좀 해보셨나요? 카운트를 한 3년 전까지 했을 때 뭐 네. 천 몇백 건이었던 것 같고 그 천 몇백 건? 잘 안 세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네. 천 몇백 건을 무려 다뤄보셨고, 그 중에는 뭐 그냥 이제 부드럽게 이혼한 경우도 뭐 없지 않아 있긴 하겠습니다만, 대체로 이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정도면 꽤나 네. 그래도 거칠거나 꽤나 아주 힘든 이혼도 많이 당연히 좀 겪어보셨겠군요. 네, 대부분 이혼의 한 80%는 협의혼을 하시고 소송 네. 오시는 건수가 한 열에 2건 정도다 보니까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치열하게 다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혼 관련해서 뭐 오늘 아마 말씀 주실 것들은 대체로 조금 더 세게 간 분들의 이야기가 좀 많긴 할 텐데 전체적인 뭐 이혼의 이야기 조금 먼저 좀 나눠보고 요즘에 이혼율이 좀 늘어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리고 워낙 이제 주변에서 이혼하신다는 분들이 많기도 하니까요. 네. 실제로 체감하실 때도 이혼이 굉장히 좀 늘고는 있습니까? 저야 뭐 맨날 이혼하시는 분들만 보니까 사실 느는지는 확실하게 막 체감할 수는 없는데 예. 실제로 이제 통계를 보면 사실 이혼에 대한 통계라는 게 굉장히 재기 어렵거든요, 사실은. 뭐 결혼 수에 뭐 비해서 이렇게 또 비율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인구 1000명당 뭐 이제 조 이혼율, 뭐 조 결혼율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지금 1000명당 조 결혼율 이런 것들이 한 3.7에 이혼율이 1.8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그래도 3.7 중에 1.8이면 거의 50%에 육박한다라고들 많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요 조 이혼율과 조 혼인율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인구 1000명당 네. 그죠? 1000명당 결혼은 몇 건이 이루어지는가, 또 네. 이혼은 몇 건이 이루어지는가인데 뭐 3.7건당 1.6건, 1.7건 정도가 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결혼 두 커플 중에 한 커플이 이혼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될 것 네네, 같고 꼭 그렇게 왜냐하면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네. 이미 결혼해서 수십 년째 사는 사람들도 계시고 결혼해서 뭐 신혼여행 갔다 오신 분들 포함해서 전체 결혼한 커플 가운데 또 이혼한 사람들 이렇게 따지는 걸 테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결혼율이 많이 줄고 있어서 그건 뭐 더 사실이죠. 이게 통계적으로 좀 커 맞추기 보이기도 어렵죠. 하고요. 네. 자, 이혼율, 조이혼율이 그러니까 1000명 중에 한 1점 몇 명 정도는 이혼을 한다. 네. 요 정도. 과거보다 확실히 좀 올라온 수치고요. 그렇죠. 2000년대 뭐 초반부터야 막 10배 이렇게 상승했다라고도 그래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제 좀 주춤주춤 하는 것 같은 게 또 코로나 때 우리나라 이혼율이 많이 떨어졌고 코로나 때 네, 결혼 자체를 안 하니까 또 이혼율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막 이렇게 네네네. 정비를 하면서 이렇게 늘지는 않습니다. 할 사람들 이제 많이 좀 했나?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주로 뭐 때문에 많이 합니까?
사실 정말 너무 다양하지만 네. 이것도 뭐 통계적으로 여기가 이제 경제 팁이다 보니까 제가 자꾸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네네네. 일단은 좀 제일 큰 건 성격 차이가 한 반 정도로 항상 분류가 되고요. 예예. 2위가 이제 뭐 돈 문제, 예. 예,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큽니다. 아, 돈 문제. 네. 아, 역시 또 돈이 그렇죠. 왜, 네. 뭐 이런저런 이유, 그러니까 뭐 성격 차이다, 뭐 시부모와의 갈등,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하여튼 전체적으로 쭉 결론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요인들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이제 돈 문제로 이어나는 경우가 많군요.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파고 들어가다 보면 돈 문제인 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에 네. 뭐 돈을 안 준다? 뭐 이래서 뭐 이혼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돈이 이제 없어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네. 돈이 어쨌든 가계 수입이 적다 보면은 네, 갈등이 그거를 더 커지고. 어쨌든 가족 구성원 간에 나눠 써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가 일단은 맞벌이보다는 외벌이가 아직까지 훨씬 많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또 동상이몽처럼 네. 내 시간을 이제 양육이나 이런 거에 할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내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서 또 받고 싶은 마음이고 또 외벌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버는 돈이 뻔한데 이게 자꾸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쪽에서 많이 갈등을 빚으시는데 까보면 사실 정말 가계 수입 자체가 적고 물가가 비싸서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밖에 없는 금전적인 문제들인데 이게 이제 좀 미시적으로 가정의 문제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아, 저 사람의 문제야. 저 사람의 문제야. 서로 남 탓을 하게 되는 서로의 탓을 하게 되는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네, 네, 네.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든 이제 이혼에 대한 이제 인식도 워낙 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네. 뭐 좀 돈이 없거나 뭐 좀 안 맞아도 어떻게든 그냥 참고 사는 경우도 꽤 많았다 보면 네, 이제는 네. 이제 굳이 내가 왜 그렇게까지 참고 살아야 되나 그냥 여기서쯤 네. 갈라지는 게 오히려 서로를 위해서 더 낫겠다 이런 판단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요즘에는 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좀 여성의 경제 활동이 아예 좀 많이 차단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회사에서 고용 관계에서 싫어도 참고 버티는 게 사실은 어떤 금전적인 그 이득이 있으니까 버티는데 요즘 결혼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울타리가 없달까? 네. 아, 뭐 그냥 그만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기회비용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외도 이런 것도 꽤 네. 많이 차지하죠. 저는 사실 제가 상담하는 건 한 반 정도는 외도여서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아, 그래요? 네네. 그렇게 많아요? 외도가 통계적으로는 이혼 사유 한 3위 정도에 해당되는데 아무래도 외도일 경우로 이제 소송일 경우가 많으니까 네. 저는 이제 소송 변호사다 보니까 제가 만나시는 분들은 반 이상 이제 외도 때문에 오십니다. 아, 그러니까 크게는 이제 돈 문제, 네. 그다음에 뭐 배우자의 외도 문제,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랑 도저히 뭐가 안 맞는다, 뭐 성격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이유들이 좀 되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아, 이 돈 문제. 그러니까 가난이 창문 안으로 들어오면 결국 행복이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 밖으로. 네. 어디선가 읽어본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한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네. 비슷한 얘기가 네, 있었는데. 외도도 사실 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서로 다투다가 외도를 저지르는 아, 분들도 그래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 그런 경우들도 이제 종종 있는데 혹시 여러분도 이혼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제가 이제 채팅창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남겨주시면 즉석에서 또 우리 변호사님께 대신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혼을 뭐 어떤 이유든 하시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변호사님을 찾아간다는 거는 이혼한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혼 이후에 내가 이 결혼한 이 배우자와 쌓아왔던 것들을 잘 나누고자 하는 네. 내가 손해를 덜 보고자 하는 결국은 이제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정산이 남는 거죠. 돈 정산이 그쵸? 남는 그러니까 이제 거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서로 격해지기도 하고 뭐 좀 서로에게 지킬 예의 같은 것도 많이 좀 지키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만 결국 또 그 이유도 돈이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죠. 뭐 판사님 앞에서 사실은 누가 잘했니에 대한 걸 다 판단을 받고 싶어 하세요. 결혼 생활을 너무 다 힘들게 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근데 사실은 판사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서 정말 뭐 CCTV 켜놓고 살 거 아닌 이상은 입증이 안 되거든요. 뭐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죠. 그들의 뭐, 주장만 네, 있겠죠. 뭐. 주장만 있는 거지 거의 다 입증이 안 되니까 네. 결국은 꼭 뭐 다 돈 때문에 소송을 한다기보다도
정산해 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는 거죠. 감정이라는 거는 누군가 정산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실제로 했던 말보다 더 심하게 한 것처럼 내가 막 억울하다고 얘기한 약간 뭐 보태는 경우도 좀 많고 약간 많죠. 좀 거짓말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죠? 적지 않죠. 왜냐하면 입증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사실은 만약에 상대방이 이건 변호사 입장에서 네. 상대방이 만약에 거짓말을 했는데 네. 우리 의뢰인이 저 사람 다 거짓말이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근데 우리는 100%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하면 아, 그럼 우리가 불리하네. 예, 의뢰인한테 손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은 양쪽 다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뭐 거짓말 누가 잘하는지 싸움은 아니고 결국은 증거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재판부는 어쨌든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100%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 아니고서는 네. 많이들 다투고 거짓말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판결하진 않고 증거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판결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이혼을 결심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만약에 받아주지 않으면 그래서 상대방에게 특별히 이혼을 정말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책임이 있지 않은 이상은 또 네. 이혼하기가 쉽지도 않죠, 우리나라는. 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60년째 유책주의라는 걸 따르고 있어서 네. 유책주의자는 일단 유책을 저지른 사람은 이혼 청구를 못 한다라는 것도 있고 또 네. 상대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이혼이 기각되는 경우가 아직 많은데 네.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서 좀 별거 기간이 길다거나 실질적으로 결혼 생활이 좀 깨졌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뭐 붙여 놔봐야 어차피 별거 할 거고 재산 분할만 안 되고 괜히 양육이나 면접교섭 문제만 더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혼을 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판사님이 좀 더 유동적으로 요즘에는 판결을 해주시는 편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의 질문이신데 네. 하나만 잠깐만 가볍게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등산 동호회, 자전거 동호회, 볼링 동호회 세 동호회 중에 제일 위험한 데가 어디입니까? 등산, 자전거, 볼링이요. 등산, 자전거, 볼링. 등산이요. 등산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접하는 건 등산인 게 아 그래요? 솔직히 자전거는 네. 일단 각자 타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아, 되게 그렇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서는 어렵거든요. 아 맞네. 네. 그럼 볼링도 사실은 약간 게임이어서 이기고 지는 게임이어서 약간 편이 나뉘고 아 막 친목 동호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고 볼링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점수에 연연하시잖아요. 네. 근데 등산은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은 게 좀 대화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쵸. 서로 잘 알게 되죠. 아 그리고 등산 동호회는 서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서로 끌어주기도 해야 되고 뒤에서 맞아요. 밀어도 주고 네. 그다음에 또 제일 결정적인 문제가 여기는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네, 스킨십이 오갈 수 네. 있는 환경이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정상이에요. 뭐 이런 거 하면서 서로 네, 흠잡아주면 맞습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저는 정말 등산동호회 죄송한데 등산동호회 건전하게 다니신 분들께 갑자기 죄송한데 많이 봅니다 정말. 건전하게 다니시는 분 물론 많죠. 네네. 그러나 확률적으로 볼 때 그쪽이 조금 더 이혼으로 이어지는 즉 이제 상대방의 외도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더라. 네. 그런 것들은 혹시 그렇다면 뭐 여러분 아내분, 여러분 남편분이 지금 등산 동호회에 있다가 그 무조건 의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예. 그리고 의심하는 그것부터 사실은 문제된 경우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진짜 병적으로 의심하는 분들도 정말 많고 네. 의처증, 의부증으로 오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그렇죠.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결혼 제도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하거든요. 너무 양쪽 모두에게 너무 큰 부담을 좀 지우는 것 같다. 너무 공감되는 말씀. 그래요? 네. 네. 책임과 의무, 경제적 책임과 뭐 부양의 책임 네.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 본인도 결국은 그 틀에 갇히고 네. 그렇게 싸우시고 거의 다 그렇게 이혼하니까 이제 네. 저는 이 결혼이라는 것 자체부터 우리가 진짜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 좀 더 개인이 존중되는 결혼, 새로운 맞아요. 가족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저랑 합니다. 생각이 거의 일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런 결혼 네. 말고는 생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무거운 짐들이 양쪽에 주어지다 보니까 네네. 일단은 겁나서 결혼 자체를 안 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 결혼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출산율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깨에 이렇게 주어진 짐들을 앞으로 내가 지금 이제 우리
평균 연령도 점점 길어지는데 네. 야, 내 35 결혼인데 앞으로 50몇 년, 60몇 년을 이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 생각하면 벌써 숨이 턱 막힐 수 숨이 있잖아요. 막히죠. 네. 그러니까 아유 그냥 이쯤에서 빨리 그냥 헤어지자 이제 이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또 스트레스도 서로 많이 받으니까 그걸로 인해 그거 자체가 또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또 너무 네. 집을 사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려운데 또 집이 없으면 요즘에 또 아이 키우기 힘들고 네. 아이 한 명 키우니까 더 막 애지중지 키우고 비교도 또 미디어 때문에 많이 되고 진짜 결혼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큰일입니다. 자, 하여튼 뭐 우리가 뭐 결혼을 하지 말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일단은 그만큼 힘든 그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결혼이다 보니까 오히려 결혼을 사람들이 더 겁나서 안 하고 일단 한 사람들도 야 너는 결혼하지 마. 아유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니까 맞아요. 결혼 안 한 후배들도 이게 너무 그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러면 뭐 정말 수많은 그 케이스들을 아마 많이 다루셨을 텐데 그 중에 네. 정말 이렇게도 이혼하시는구나 하고 지금 그냥 생각나시는 좀 이게 특이한 경우랄까 좀 과한 경우 뭐 이런 거 한 가지 정도만 혹시 네. 예를 들어 주신다면. 저는 최근에 네. 이제 많이 좀 보는 경우가 아이를 키울 때 요즘에는 사실 젊은 아빠들도 육아에 굉장히 참여도가 높거든요. 30대 부부 네.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공동 육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공동육아. 그러니까 주말에 같이 어딜 놀러 가거나 네. 이제 아이들 뭐 4살, 5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여러 한참, 가족들이. 예, 사회성 발달을 네네. 위해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노는 경우가 많아요. 네. 다 같이 캠핑을 간다거나 좋죠. 다 같이 여행 간다거나.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불륜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사실 이게 아이 인맥으로 이어져서 네. 불륜이 되는 게 더 부적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와. 차라리 밖에서 그러지. 안에서 이거는 뭐 가정에 뭐 충실한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럴 거면 그런 이제 경우를 많이 이런 거죠. 봐요. 그 유치원이나 뭐 어린이집 같은 데 같이 보내는 애들 뭐 3살짜리 동갑 애들이 쭉 있어. 네네. 그래서 그 집들 중에 이제 자주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같은 아유 안녕하세요. 네, 누구 어머니세요? 이제 이러고 이제 같이 그러면 어디 펜션이나 같이 뭐 키즈 펜션 같이 가요. 그래서 이제 한 4커플 정도가 네네. 애들 한 4-5 데리고 이제 가. 애들 이제 낮에 열심히 이제 뭐 물놀이도 시키고 놀고 하다가 저녁에 이제 한 8-9시쯤에 애들 재우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술을 한 잔씩 하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서로 막 친해지고 요까지 좋은데 네. 거기서 이제 또 눈빛이 서로 잘못 교환이 되고 맞아요. 또 이렇게 만나면 네. 또 접근성이 되게 좋은 게 거의 같은 아파트거나 왜냐면 아이 인맥들은 거의 다 같은 동네거든요. 그래서 또 만나기도 굉장히 편하고 의심할 여지가 별로 네, 없고. 의심할 여지도 없고 알리바이도 좋고 이래서 굉장히 외도가 많이 일어납니다. 다 그리고 육아 때문에 너무 힘든 상태거든요. 다 잠을 못 자고 약간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아이 어릴 땐 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짓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많진 않겠지만 간혹 있습니다. 같은 또 힘듦을 서로 공유하면서 아유 그쵸, 나도 어제 거의 공감대도 못 형성이 잤잖아. 되고. 아유 오빠는 어떻게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네. 슬프죠. 참. 네네네. 근데 저는 왜 자꾸 이게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네. 그런 것들 이제 드라마에서 사실 이제 많이 소재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혼을 만약에 이제 한다고 치면요. 네. 제일 걸리는 게 아이가 없으면 사실 이제 재산 정도에서 일단 끝내겠죠, 그죠? 재산 네. 분할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있으면 그때부터 어려움이 한 2배, 3배 더 커지죠. 그렇죠. 아이가 있으면 이제 네. 감정적으로 계속 엮이고 이혼을 해도 또 계속 봐야 되고 이거는 뭐 이혼을 해도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혼하기 전보다 이혼하고 더 자주 본다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결혼 이혼하고 생활할 때 나서. 서로 좀 남남처럼 지내고 집에 안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한 달씩 떨어져 있는데 네. 이혼을 하고 나면 이제 면접 교섭이라는 게 있고 네. 정해진 이제 또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막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이혼하고 나서 더 자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정말 아이가 있으면 아이 어렸을 때 한 12살 전까지는 네. 이혼하고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안 보고 싶어서 이혼했는데 계속 보니까 그러다 다시 또 화해하는 경우도 있죠. 가끔 있긴 해요. 네, 많진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양육권 같은 걸 서로 원할 때 네. 엄마 쪽이 더 유리한가 생각도 들다가도 애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가 중요할까 싶기도 하다가도 그렇게 따지면 너무
애는 뭐 예를 들어 엄마랑 더 있는 시간이 길면 당연히 애는 엄마라고 얘기할 텐데 그러면 아빠한테 너무 좀 불리한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양육권은 주로 어떻게 나눠지게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다 맞는 말씀이신 게 아무래도 엄마가 결과적으로는 좀 훨씬 양육권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 아, 이유가 그래요? 아무래도 이게 우리나라 구조적인 문제기도 한데 네? 엄마가 아이 양육하고 아빠가 경제활동하는 집이 많죠.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사실은 양육권에 있어서는 아이의 복리 이제 이 아이가 누구랑 더 애착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다 보니까 뭐 이게 그냥 비단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해 그런 문제는 아니고 네. 아이가 정말 힘들고 지칠 때 뭐 정서적으로 유대관계랑 누가 더 가깝나 이거를 이제 심리나 이런 거 아동 전공하신 분들이 이제 보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엄마인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고 네. 또 아빠는 또 이제 돈을 벌어서 네. 양육비를 또 이제 지급하는 그런 네네네. 구조가 아직까지는 훨씬 많습니다. 뭐 그 반대의 경우도 있긴 한데 네. 그 반대의 경우는 주로 엄마가 경제활동을 더 활발하게 했거나 네. 맞벌이 집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빠 양육권 가져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육비의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남편이든 혹은 뭐 아빠가 버는 돈의 몇 %예요? 아니면 아이 한 명당 얼마 뭐 이게 좀 있나요? 가이드라인 같은 게? 네, 가이드라인이 이제 서울가정법원에서 나온 표가 있어서 네.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래서 양쪽 수입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오는데 네. 제가 보니까 이제 한쪽은 수입이 없고 네. 아빠만 보통 수입 있는 집이 더 많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좀 다수의 가정을 기준으로 해보니 네. 좀 상대의 어떤 수입 한 20에서 25%? 상대 수입에 그 정도가 제일 많더라고요. 제가 판결 나온 거를. 이건 제 그래요? 주관적인 통계긴 네. 하지만 수입의 한 20에서 25%.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400만 원 번다. 네, 그럼 이러면 100만 100만 원 정도. 정도. 네, 그러니까 양육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주는 사람 많죠? 너무 많죠. 네. 근데 그 강제할 수는 있나요? 그 강제로 받아낼 수 네, 있나요? 그래도 요즘에는 강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좀 많아져서 네. 법적인 장치들이 많아서 이제 구치소에 실제로 수감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양육비 몇 회 이제 지급 안 하면 구치소에 이제 감치명령 집어넣을 수도 해가지고 있어요? 네, 들어가기도 하고 예전에는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 없이 약간 그냥 법만 있는 느낌이었다면 네. 지금은 실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또 제가 굉장히 많이 보고 양육비를 안 주면 이제 또 뭐 월급에서 바로 압류를 한다거나 근데 이제 막 나 진짜 배째 나 잃을 거 없어 그냥 나 그냥 현금으로 어디서 돈 받고 뭐 세금도 안 내고 막 이러시는 분들 솔직히 법원에서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요? 네, 그냥 자기 명의로 아무것도 재산도 없고 수입도 없고 다 빼돌려 놓고 그냥 난 돈 안 줄래 이러면은 법원에서도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그 자기 애 키우는데 돈을 안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 꼭 하고 싶은 게 네. 양육비를 내가 정말 너무 미운 전 와이프 또는 네. 전 남편한테 준다고들 많이 인식을 하세요. 예.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아이한테 주는 돈이고 실제로 아이를 키워보면 양육비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들죠. 예. 너무 미우니까 이제 너무 안 좋게 헤어진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내가 어쨌든 그 사람의 통장에 돈을 입금을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실제로 정말 이 이유 때문에 돈을 안 주고 오히려 아이들이 좀 크면 나 그냥 쟤한테 줄래 하면서 청소년기에 그냥 용돈처럼 주는데 그 전까지 막 양육비 미지급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제발 이런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 혹은 뭐 남편이 너무 싫어서 네네. 그 사람한테 도저히 줄 기분이 안 나고 네. 차라리 애는 내가 좋은데 그런 분들이 꽤 있군요. 많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양육비 안 주시는 분들 거의 이런 이유가 많습니다. 네. 양육비 통장을 애 이름으로 하면 어때요? 그래서 법원에서 실제로 네. 이제 많이들 아이 이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싸우시니까 네. 법원에서 아이 통장 만들게 해서 아예 재판 중에 아이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게끔 연습을 시키다가 이혼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그래요? 네. 보통 이제 서로 뭐 재판을 시작한다 치고 네. 법적으로 시작해서 이혼 작업이 완료되는 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게 천차만별인가요? 평균적으로 네. 이제 합의가 만약에 중간에 되면 뭐 두세 달에 하시는 분, 6개월 하시는 분들 그렇겠죠. 천차만별이고 네. 판결을 기준으로 하면 1년은 무조건 넘게 걸리실 것 같아요. 요즘에. 1년 동안 계속 그걸 해야 돼요? 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같이 살면서? 살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소장 날리면서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서로 따로 살면서? 아니면 뭐 이혼 소송 중간에 이제 합의 좀 해보려다가 다투고 나오시는 분도 다양하죠. 네, 야, 그것도 진짜 너무 못할 짓이다, 그죠? 못할 짓이요. 1년 동안 계속 네. 누군가를 미워해야 되고 계속 그 사람 안 좋은 얘기를
어디 정말 누구 앞에서 해야 되고. 피가 말리는 짓이고 그래서 저희는 진짜 중간에 합의해 드리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상대방 변호사랑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판사님한테 조정기를 잡아서 지금 이렇게 하면 빨리 끝날 것 같으니까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거나 변호사들이 그런 노력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혼을 뭐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법적인 뭔가로 하게 되면 서로 직접적인 대화는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죠? 괜히 감정 싸움 되고 네. 그냥 내 변호사 혹은 뭐 상대도 상대방 변호사를 통해서 그냥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감정의 언어들은 많이 좀 배제가 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들만 주로 이게 변호사들은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분들이 뭐 감정의 골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쩌면 본인을 위해서도 그죠? 네. 너무 막 그 얘기들 직접 내가 상대방에게 하고 막 이렇게 되면 막 본인 상처도 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야 되고 뭐 이게 썩 좋진 않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소송 중에 의뢰인분들한테 그냥 제 번호 넘기시고 대화하지 마셔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당사자들끼리 또 대화해서 될 것 같은 케이스들도 간혹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변호사들끼리 하는 게 아무래도 감정을 내려놓고 딱 네. 진짜 계산을 해서 금전적인 얘기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의뢰인분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해요.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 들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의뢰인에게 네. 왜냐면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상대 배우자한테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못 들은 한을 자꾸 소송에서 풀려고 하다 보니 소송은 길어지고 위자료 재산 분할 돈도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고맙다 미안하다가 안 돼서 소송에 온 건데 이것까지 받으려고 한다? 이거 조금 별로 현명한 방법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이랑 다시는 안 보기 위해서 남으로 지내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래 난 저 사람한테 그런 말 듣는 건 포기하고 깔끔하게 서로 금전적인 것만 정리하고 끝내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이혼 소송이 길어지지 않는 방법이고 모두가 살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네네네. 들더라고요. 가끔 저는 요거랑 이제 아마 비슷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네. 뭐 미디어에서 뭐 어떻고 뭐 서로 갈등 있는 사람들끼리 가끔 이제 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다른 거보다도 나는 저 사람이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거 너무 그거에 매달리시지 않는 게 좋다. 물론 이제 뭐 충분히 이제 그럴 만한 뭐 이유가 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 진심 어린 사과가 뭐냐?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얼마 맞아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게 더 좋을 것 네, 같다는 얘기를 맞습니다. 가끔 하거든요. 근데 네. 결혼 생활 내가 15년 동안 내 아침밤 내가 맨날 차려줬는데 나한테 고맙다는 소리 한 번 안 하고 내가 그 얘기는 내가 꼭 들어야 되겠어. 이런 마인드로 이런 이혼 소송에 임하시게 되면 굉장히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뭔가 더 주장하려고 하면 할수록 음.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나 상대방이 배우자가 외도를 했으니까 네. 배우자의 부모한테까지 나는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음. 결국 사실 그것도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네네네. 마음은 마음에 접어둬야 되는데 변호사 비용만 계속 쓰세요. 그러면 그런. 네 그런 걸로. 예를 들면 형사고소 하고 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시면은 몇 천만 원씩 돈은 돈대로 쓰고 네. 시간은 또 소송은 시간이 길어지고 네네네. 미안하다는 말은 결국 못 듣고 이렇게 끝나거든요. 좀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할 필요가 저는 있죠. 그거 자꾸 제 생각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막 상대방 저 시부모님 혹은 뭐 저 장인 장모한테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잘못했는지 뭐 무슨 외도를 했는지 막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나는 그건 너무 좀 어른이 안 된 것 같아. 내가 어른이면 내 네네.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 만약에 내가 상대방과 어떻게 해서 이제 상대방이 뭐 외도를 했다 치고 그럼 이제 상대방의 외도는 뭐 내가 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여튼 이제 그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상대방의 책임 역시도 상대방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건데 무슨 초등학생이 뭐 줄 잘못 써서 엄마한테 대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거를 뭐 나이도 연로하신 그 부모님들한테 이 당신 딸내미가 당신 아들이 뭐 이렇게 지금 바람을 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물론 화나는 감정이야 네네. 이제 뭐 그 순간적으로 이해는 그러실 하지만. 수는 있으나 되게 그건 어른답지 못한 행동인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을 저도 살짝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막상 안에서 들여다보면 네. 정말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음.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평소에 어른스럽고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도
이런 일을 당하면 좀 사람이 바뀌는 것 같긴 하죠. 저도 그래요? 이거는 사실 안 당해봐서 모르겠어요. 제 배우자의 외도는 네네. 아직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의뢰인분들 저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저는 이런 거 당하면 막 언론에 얘기해, 뭐 회사에 찔러 네. 이런 거 진짜 이해 안 갔는데 당하니까 하고 싶은 게 그거더라. 자기도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이런 거 보면서 아 이게 또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 많이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상대방을 좀 망가뜨리고 싶은 네. 너무나 내가 억울하니까 상대방 어떻게든 그냥 돈도 돈이지만 하여튼 뭔가 하여튼 부숴버리고 싶은 이런 이제 감정이 드시는 거군요. 그런가 배신감 봅니다. 뭐 이런 게 이제 너무 인간의 크니까. 어떤 그런 근데 이제 그런 게 본인을 위해서도 썩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있다면 막 그렇게 막 소문 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썩 어쨌든 아이는 내 아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아이기도 하고 어쩌면 이 아이에게는 나한테는 좋지 않은 배우자일 수 있어도 아이한테는 좋은 엄마거나 네. 좋은 아빠일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조금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거를 조금 참아주시면 어떨까. 네, 맞습니다. 어떤 네. 분들은 또 회사에 그 외도를 네. 얘기를 해서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그래서 더 양육비를 못 받고 이런 또 악순환이 있을 수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아이를 위해서 무조건 아이를 위해서 그것만 생각하시면은 답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화가 나서 하는 행동에 내가 더 내 아이가 손해가 피해를 보는 보는 거죠. 내 결국은. 아이와 네네. 내가 그럴 수가 있군요. 네네. 혹시 결혼할 때 물론 그거 알아보는 게 매우 어렵겠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이런 사람은 대체로 이혼 확률이 높다거나 혹은 결혼 생활 파탄의 원인을 주로 좀 제공하는 것 같더라. 이런 사람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조언 주실 만한 스타일이 좀 있을까요? 타입이? 너무 어렵네 이거. 피하면 좋겠다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네. 내 남친이 이런 상황인데 괜찮을까? 뭐 이런 고민을 의존적인 혹시... 사람? 의존적인 사람이 제일 저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의존적인 네네. 사람이요? 의존, 뭐 경제적인 걸 수도 있고 정신적인 걸 수도 있고 나의 어떤 문제를 상대가 해결해 주길 바라는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네. 성격이에요. 본인의 네. 어떤 상황이나 입장과 상관없이 자기 네. 성격인데 이제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결국 자기 혼자 뭘 다 하고 있는 상황이 와요. 돈도 내가 벌고 이 집안일도 사람 내가 하고 집안일도 내가 하고 이 사람 정신적인 케어도 내가 하고 뭐 다 하시는 거예요. 뭐 양쪽 부모님도 내가 다 챙기고 너무 그럼 많아요. 이제 막 혼자 점점 다 쌓이는구나. 네, 근데 이제 어쩜 연애할 때 그게 되게 또 이뻐 보일 수 있거든요. 막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막 매력 있어 보일 수 있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그냥 혼자 다 알아서 하는 사람이면 내가 해줄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감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막 이렇게 내가 맞아요. 이것도 챙겨줘야 되고 저것도 막 해줘야 되는 사람이면 더 오히려 정이 가고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랑에 빠져서 내가 이 사람 정말 잘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결국 그게 이제 생활이 되고 1년, 2년, 3년 쌓이다 보면 나도 이제 지치게 되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야 뭐 연애할 땐 뭐 나 챙겨주는 거 좋다고 그렇게 뭐 나 좋아서 그러더니 이제 뭐 사람이 변했어? 이렇게 이제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해줘도 끝이 없어요. 그게 성격이기 때문에 전혀 지금 내가 뭘 해준 거랑 무관하게 끝도 없이 그냥 그 바운더리가 계속 설정되는 성격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런 분들 보면 결국 이혼 소장을 받아 오시거든요. 그래요.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있습니다. 그런 사람 연애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매력 있고 귀엽고 네.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네. 근데 정신적으로 맨날 힘들다, 나 죽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술만 먹으면 나 죽겠다, 인생이 뭐냐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결혼하면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가능한 물론 결혼 전에 그거 파악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 감정과 현실을 잘 한번 좀 골똘히 생각해 보시면서 의존적인 사람은 특히 좀 조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주셨고요. 반대로 그러면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은 그래도 좀 갈등이나 뭐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조금 더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겠군요. 네, 또 독립이라는 게 참 어떨 때는 저럴 거면 결혼 왜 했어 싶게 섭섭해 상대방은 또 너무 독립적인 사람이 있긴 해요. 그런 사람은 또 그것 때문에 또 소장 받아 오시겠지만 어렵다. 어렵지만 자기의 어떤 좀 앞가림은 하는 정도의 독립성, 그게 좀 필요하다. 네, 그 기본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좀 이제 친밀감을 나누는 정도. 네네네. 나는 나고 너는 넌데
동반자로서 즐거움을 찾아나가는 정도? 네. 마마보이는 100%안 되죠 이거. 마마보이요. 마마보이는 진짜 여성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죠? 이게 네. 해결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돼. 계속 끝이 없더라고요. 70, 80이 돼도 해결이 안 되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 마마보이랑 효자랑 구별하기가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자 같고 어떻게 보면 마마보이 같은 거 요거 좀 잘 걸러내야 되는데. 제가 그거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있어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네. 자기 부모한테 말하면 마마보이고 말 안 하면 효자더라고요. 그러니까 효자는 우리 엄마가 네. 마음 상할까 봐서 그 얘기를 못하는 게 효자예요. 성인이 된 효자인 거죠. 근데 아. 마마보이는 아직 어른 아이, 어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르더라고요. 내 그렇죠. 와이프가 그 이랬어. 결혼하고는 남편이 아는데 이랬어. 결혼 전에는 잘 모를 텐데 그거. 결혼 전에 알기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랑 교류 케이스로 제가 없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여자친구랑 3월 뭐 말쯤에 뭐 한 3박 4일 정도 이렇게 시간 내 갖고 어디 베트남 여행 가기로 했는데 네. 어머니가 조금 아프셔. 심각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가겠다고 그래. 어때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네. 건가요? 그것 때문에 못 가면은 효자죠. 그건 마마보이가 아니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너무 납득할 만한 사유고 오히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만약에 네. 어머님이 아픈데 네. 나랑 여행을 간다? 그거는 별로 안 엄마 좋게 감기인데? 보일 것 감기. 감기면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코로나. 코로나 정도는 여행 취소 사유가 저는 됐고. 그건 여행지에서 감기는 조금 감기는 조금 애매하고. 약간 애매하네요.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여자친구랑 가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매년 있는 가족 모임이에요. 네네. 그 날이 딱 겹쳤어. 그래서 네네. 한 3주 전에 갑자기 이제 취소 좀 하자고 그래. 네네. 이 어때요, 이 사람은? 가족 모임 때문에 취소하는 거. 네. 그거는 저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인 것 같은데 다만 3주 전에 자기 가족 모임을 몰랐다는 게 네. 그게 좀 답답한데요. 가족 모임은 사실 뭐 가족마다 너무 그 주기가 달라가지고 어느 정도 존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결혼 전에 여자친구한테 말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가족 모임이 너무 잦다. 한 달에 한 번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집안이다. 이런 거는 숨기지 말고 꼭 알려주고 결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지점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네네. 그래서 하여튼 결혼 전에는 상대방이 뭐 안 좋은 거 해도 다 이뻐 보이고 뭐 이런데 결혼하고 나면 상대방이 했던 그 똑같은 행동들이 다 미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하여튼 결혼 전에 내 눈에 씌인 콩깍지들을 잘 한번 뭐 제거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뭐 제거하면 또 그것 때문에 결혼 못할 수도 있는데 여튼 가능한 조금 객관적으로 좀 보시면서 네. 상황을 판단하시면서 저 상대방 맞아요. 그걸 혹시 하는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사실 이 상황을 제가 친구나 뭐 누구에겐가 이렇게 물어보면 네. 잘하면 객관적으로 알 수도 있으나 또 제 친구나 누구는 매우 제 편일 거라서 그렇죠. 네. 오히려 더 안 좋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얘기를 더 해주니까 나는 그 생각에 더 이렇게 푹 빠져들게 돼서 오히려 상대방 그러니까 내 현재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더 미워하거나 좀 싫어하게 될 그런 요인으로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상담도 이거 괜히 어설프게 잘못하면 뭐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맞아요. 사람을 잘 진짜 골라서 해야 돼. 그것도 본인의 근데 어떤 자기 지혜지. 결혼도 그렇거든요. 저한테 소장 받아오시는 분들이 뭐 와이프가 또는 남편이 누구랑 어울려 다니더니 갑자기 이혼하자고 한다. 약간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사람이라는 게 요즘에 내가 만나는 3명, 4명 정도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인생관이 바뀔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최근 내가 만나고 있는 한 3명, 4명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바꿔주더라고요. 이게 연구 논문에도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랑 상담하는지는 매우 큰 거죠. 그러니까 내 친구가 만약에 역으로 나한테 상담을 해왔다. 그러면 이 사람 편을 들 게 아니라 야 배우자 입장에서도 진짜 친구라면은 네. 너 좀 힘들 수 있어. 너 내가 봐도 친구로서 좀 별로일 때 있어라고 말해주는 게 저는 진짜 좋은 친구라고 생각이 근데 들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가끔 있긴 한데 정말 친해야만 해줄 수 있는 얘기긴 하죠. 그래서 이제 또 야 넌 이건 좀 아니야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래 맞아 난 이게 아니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너무 좋은데 네네.
뭐야 버럭하고. 쟤뭐 이렇게 공감 능력 제로야 저거 뭐 이러면서 그 친구는 내 진짜 참 친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경우가 또 있어서 참 하여튼 인간관계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아마 부부 관계가 아닌가 싶은데 네, 너무 어렵습니다. 아주 막 한 4, 50년 이렇게 사신 다음에 사실 이제 더 크게 바랄 것도 없을 것 같은데도 이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요즘에. 요새 황혼이혼 비율이 제일 높고 정말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 이제 아이들 뭐 대학 가거나 아니면 결혼하거나. 결혼하면 정말 우수수 쏟아지세요. 저는 사실 황혼이혼 전문 변호사가 아닌가 싶게 맨날 황혼이혼 하시는 분들만 보긴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왜 저렇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러지? 근데 어머님, 아버님들한테 여쭤보면 네. 다 똑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뭐가? 30대나 40대나 60대나 70대나 이혼의 이유가? 네, 어쨌든 상대방한테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네. 결국 그게 바뀌지 않고 미래가 안 보이면 이혼을 결심을 한다고. 근데 사람이 또 잘 안 변하다 보니까 결국은 참고 참다가 그냥 시기를 정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최대한 피해를 피해 주지 덜 가게. 않는 시기를. 사실은 10년 전에 이혼했다고 해도 이상할 게 마음적으로는 없는데. 과언이 아닌 상태인데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예를 들어 뭐 충분히 경제적 여력이 있는 분들이야 뭐 좀 이혼하더라도 혼자 뭐 꾸려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네. 없을 수도 있으나 이게 황혼 이혼 이후에 뭐 추가로 경제적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좀 그게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황혼이혼이나 하신 분들은 결혼 생활이 그래도 30년, 40년 됐기 때문에 재산이 좀 모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도. 일반 오히려 3, 40대 결혼보다는 재산 분할 액수가 더 큰 경우가 많아서 그래도 집 작은 집 하나 얻어서 혼자 사실 정도는 보통 되고 또 연금 받으시는 나이기 때문에 이혼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 정말 이 사람들은 이혼마저도 너무 아름답게 한다. 혹시 이런 사례도 있습니까? 아름답게 아 정말 참 성숙하게 이혼한다 이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예전에 네. 한번 그 외도로 저는 맨날 외도로 싸우고 서로 진짜 정말 저는 맨날 카톡 대화라든지 뭐 음성 녹취 이런 걸 그거 다 듣는 보셔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너무 그것도 스트레스시겠다. 저는 지금 14년째 그걸 매일 보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 대화를 이렇게 많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외도하면은 아무리 뭐 진짜 뭐 교육 수준이든 경제적 능력이든 그런 거 와서 인간의 뭐 인성이든 상관없이 심한 말이 나오거든요. 욕은 거의 다 하세요. 90%. 근데 제가 한번 봤던 케이스 중에서 정말 이거 약간 드라마 속 대사 아니야 싶게 상대방이 외도를 저질렀는데 굉장히 우아하게 대화하시는 분을 보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지점에서 서로 동상이몽의 길을 가게 된 것 같고 그래서 너가 그런 행동을 한 것 같고 나도 어느 정도 뭐 인간이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저는 이게 오히려 애정이 없어서 이게 가능한가 아니면 너무 애정이 깊어서 이런 건가에 대해서 혼자 되게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당사자한테 물어봤어요. 이거는 어떻게 가능한 거냐? 연배가 되게 많은. 아니요. 나이도 한 40대 초반이었는데 그래요? 어떻게 가능하냐고 했더니 되게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 만나서 한 20년 정도를 서로 사랑했고. 서로 사랑을 했고 네. 젊은 시절을 너무 같이 보냈기 때문에 네. 상대방이 많은 이성을 만나보지 못하고 그런 결핍마저도 이해를 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와 소름이다. 소름이죠. 좀 살다 처음 보는 어떤 외도 한 사람은 남편이에요, 아니면 아내예요?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했어요. 와이프가 그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혼을 하긴 하지만 상대방이 그렇게까지 간 거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는 부분이 좀 충분히 있다. 당신도 그 힘든 20년의 생활 이렇게 살아줘서 참 뭐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이혼을 했다고요? 네, 완전 뭐 욕 한 번 없이. 근데 와. 그 전에 정말 진심 어린 제가 봐도 이렇게까지 사과를 한다고 싶을 정도의 사과가 있었고 네. 그 사과가 선행이 되고 용서가 선행이 되는 과정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요? 성숙된 인간들의 어떤 헤어짐을 본 적이 딱 한 번. 제 천 몇백 건의 이혼 소송 중에 한 딱 건 한 있었습니다. 건이에요? 네. 보통 이제 그 외도나 뭐 이런 것들이 저 상대방에게 들키게 되면 잡아떼는 경우가 일단 많죠. 그렇죠. 아니라고 막.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 아니라고 하죠. 끝까지 아니라고 하고 법원에서 네. 상대방이 어떤 거 제출하는지까지 보고 정말 결정적인 증거일 때만 자백하는 분들이 저는 80%에서 90% 정도 되지 않나. 잠깐 피곤해서 정말 나 잠만 이렇게 잠깐 수면하러 잠깐 호텔 잠깐 들어간 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거의 다예요.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사진이 찍히면
뭐 학원 다니나 싶게 그렇게 대답하세요. 아, 잠깐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너무 아니. 피곤해서 잠깐 들어갔다 나왔지. 아무 일도 안 했다. 아무 사이도 아니다. 직장 동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냥 피곤해서 네. 따로따로 잠만 잠깐 침대에 누워 잠만 잔 거다. 네, 그래서 판사님들도 이제 표정이 아. 매일매일 들으시는 거예요. 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얘기를 듣는 거죠. 똑같이 얘기하시니까. 그래. 그렇지. 아카데미 출신들 이렇게 하면서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구나. 자, 근데 그렇다고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가 상대 배우자에게 더 나은가? 이제 그런 생각 네, 가끔 하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외도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 자기야 미안해 나 바람 폈어 그 여자랑 뭐 이렇게 했어 뭐 이거는 오히려 그 배우자에 대해서 좀 너무 좀 상처 주는 건 아닌가. 차라리 그냥 그러니까 설령 서로가 한 줄 알고 있지만 언어로서 규정하는 순간 정말 그거는 바꿀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냥 끝까지 잡아떼는 거를 어쩌면 상대 배우자도 원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애정 관계가 참 어려운 게 네. 어떤 분들 또 저한테 와서 배우자가 완전 자백을 음, 밤을 새서 했다. 음, 나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음. 이런 사람도 나를 얼마나 이성으로 안 봤으면 아. 이렇게 자백을 하나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끝까지 잡아떼는 게 날 무시한다라는 것도 있어서 결국 애정관계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그런 일을 안 해야죠. 어쨌든 상처기 때문에 이러나 네. 저러나. 안 걸리는 방법 같은 거는 뭐 얘기하시기가 좀 애매하겠죠. 그죠? 왜도요? 저를 가끔씩 예약해서 상담해서 예약 상담 제 네이버 예약 걸려 있는데 찾아와서 이런 거 네. 물어보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안 걸리는 방법. 근데 저는 항상 걸려서 증거를 갖고 저한테 상담 오는 분들만 보기 때문에 안 걸리는 방법은 알 수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근데 주로 많이 걸려요? 뭐 무슨 영수증 뭐 이런 건가? 주로 이제 블랙박스가 많고요. 블랙박스. 네, 뭐 카톡, 뭐 이제 카톡. 뭐 지문 인식이라든지, 뭐 아. 얼굴 인식이라든지. 핸드폰 조심해야 돼. 휴대폰이 사실은 뭐 다 들어있잖아요. 모든 것이 휴대폰이 네.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뭐 블랙박스, 신용카드. 그쵸. 뭐 그런 것들. 그렇다면 이제 가능하다면 현금을 쓰고 이런 거를 좀 얘기하는 건 네. 적절하진 않겠고. 네, 여튼 그런 걸로 이제 주로 네. 많이들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하지 마세요. 그런 행동 자체를 그죠? 네, 행동 네. 안 하셔야죠. 네. 아유 참 쉽지 않네요. 자 그러면 결혼 생활에 있어서 물론 이제 우리 저 변호사님이 무슨 뭐 종교 지도자나 뭐 이렇게 무슨 어마한 무슨 구루 뭐 이런 거라 뭐 결혼 생활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건 전혀 아니지만 네. 또 수많은 이혼 사례들을 보면서 정말 결혼이라는 거는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 혹은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더 아닌 것 같다는 이제 느낌들은 수많은 케이스를 통해서 아실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거를 좀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면 결혼 생활은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비교적 이혼 확률을 좀 줄인다 혹은 뭐 불행해질 확률을 조금 줄일 수 있겠다는 거를 느끼셨다면 어떤 방향이 좀 있겠습니까? 네, 저도 뭐 이제 결혼 10년 차가 넘었고 이제 이혼하시는 분들 많이 보다 보니까 법에서 사실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강행 규정이라는 거는 절대로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바뀔 수 없는 법을 강행 규정이라고 해요. 네. 근데 집안에서 강행 규정을 제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행 규정을 집안에서? 네, 이렇게 같이 사는데 예를 들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이건 해야 돼. 뭐 이건 절대 안 돼. 막 이런 엄격한 기준을 너무 많이 두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 잘 사는 부부들을 보면 대부분의 규정들이 많이 서로 규정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자신들의 어떤 상황과 입장에 따라 수정해 나갈 수 있고 또 나이에 따라 임의 규정을 많이 두시는 분들이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배우자한테 넌 이거 죽어도 안 돼. 이러면 너는 나랑 끝이야. 사실 저는 강행 규정으로 둬야 하는 건 외도나 폭행 정도가 아닐까 싶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충분히 수정 가능하고 서로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경제적으로 항상 뭐 월 500만 원을 생활비로 주던 사람이 있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서 갑자기 300만 원을 줬다.
월 500을 주는 건 당신의 의무니까 300을 음. 주면 당신이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는 결혼 생활을 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분인 거죠. 그리고 뭐 상대방이 취미 활동을 하고 싶다. 근데 나는 낚시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낚시를 하면 이혼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을 존중을 하되 네네. 서로 계속 타협해 가면서 그 횟수를 뭐 정해 나간다거나 그때 네네. 맞춰서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네. 장기 관계거든요. 네, 맞아. 이게 사람이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가끔 뭐 나는 뭐 딱 기준을 딱 선을 정해놓고 이 네네. 선은 절대 넘으면 안 된다는 이런 선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많은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그렇죠? 네, 아주 자잘한 것부터 정말 많아요. 그런 분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기준을 딱 이렇게 확고하게 그어 놓으면 물론 이제 이게 어느 분야에서는 꽤 뭐 쉽게 내가 뭘 판단하거나 아니면 쉽게 내가 어떤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뭐 좋은 기준이 될 수는 있으나 이게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꼭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유동적으로 상대방과 내가 서로 상호작용들이 일어나는 그런 완전 관계일 상호작용이죠, 텐데 정말. 근데 그냥 무조건 내 기준만 딱 이렇게 정해놓고 이거 넘어오면 너는 아주 그냥 막 힐난을 하고 네네. 이렇게 가면 그렇죠. 그런 또 분들은 결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네. 절대적인 기준 뭐 내가 정한 선 이런 거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은 조금 여러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면 내 스스로를 한번 좀 돌아보면서 네. 내가 혹시 상대방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내 기준에만 너무 상대를 맞추라고 지금 하진 않는가? 네. 이런 것들도 한번 반성해 보시면 네. 그래서 여러분은 딱딱한 유기 그릇 같은 게 되지 말고 풍선처럼 늘 조금은 여유를 가지면서 상대방이 들어오면 좀 나도 이렇게 들어와주고 상대방이 조금 이렇게 힘들면 내가 좀 감싸줄 수 있는 네. 그렇게 아침마당처럼 마무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네, 엔딩입니다. 금요일 저녁 저희 3프로 TV에서 참 시도하기 어려운 그런 콘텐츠입니다만 오늘 한번 이혼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제일 이혼할 때 재산 규모 큰 사람은 얼마쯤이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세요. 100억 이상은 굉장히 많이 받고요. 100억 이상이 많아요? 네, 많이 받습니다. 저는 많이 받고 뭐 200억, 300억 가끔 있으시고. 아니 저 돈 잘 벌면 이혼 안 한다던데 꼭 그렇지도 않은가? 왜 통계에 왜 있었잖아요. 너무 잘 벌면 또 이혼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명의 문제일 거죠. 결혼 생활을 막 30년, 40년 했는데 상대방 명의로 100억이 있는데 내 명의로 제로인 거예요. 이제 황혼 이혼하는 어머님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또 재산 분할을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적절히 좀 나눠 두시는 것도 황혼 이혼을 방지하는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이유로도 이혼하시는 경우들이 네. 하긴 내가 뭐 40년, 50년 이렇게 막 살아왔는데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없고 하면 그것도 좀 네네. 너무 허망하시겠다.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끼시더라고요. 네. 그 아저씨도 뭐 혼자 이룬 재산이 아닌데 네네. 그렇게 혼자 다 명의 독식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알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 결혼 생활에 큰 네. 지혜를 좀 얻은 것 같습니다. 참,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태성의 이혼 전문 변호사란 타이틀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 해오신 모든 케이스는 다 이혼이셨던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혼 전문 변호사 네, 우리 최유나 변호사였고요. 오늘 다양한 케이스 그리고 다양한 케이스를 보시면서 얻으신 통찰력 저희한테 전해주셔서 나눠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퇴근길 라이브는요. 여러분의 삶의 보탬이 될 만한 이야기, 실질적인 보탬이 어쩌면 주식 이야기보다 더 됐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지는 언더스탠딩 계속해서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